안녕하세요. 참사학연구사교육원의 김 교수입니다. 네, 이제 1장의 유형버개론의 마지막 부분이 인권과 직업윤리의 다른 핵심 문제 풀이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자, 다음은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에서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네, 네모박스 안에 내용이 있어요. 자,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1번이죠. 자, 우리가 이 인권과 직업윤리의 시설 윤리 강령.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또 이제 출제원이 그죠? 네, 또 더 내볼까? 그럼 2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게 1번처럼 내용을 네모박스 안에 넣어주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는 어떤 겁니까?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으려면 중심 단어를 뽑으셔야 되죠. 그래서 노인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벌써 욕구가 나오는 순간에 정답은 무조건 개별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2번째 유형 보고 여기 윤리강령 정리할게요. 자, 2번째, 2번 문제예요. 다음은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인가?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3번이죠? 네. 자, 중심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사진. 네. 사진이 사생활이에요. 그렇죠? 사진. 자, 그러면 1번 문제 유형은 그 윤리강령을 뜻하는 대표의 단어를 써준 거고, 그 다음 2번 같은 유형은 문제 사례의 내용을 문제에다가 넣고 이 사례는 어떤 걸 지키지 못한 겁니까? 어떤 걸 위반한 겁니까? 네, 항상 시험 문제 유형은 이 2가지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시설생활 노인 권리 윤리강령을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특강 강의에서 했었죠. 4단계로 나눠서.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입소 전 단계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네. 카페나 블로그나 안내책자에 이런 시설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2번째는 계약 단계. 어떤 정보입니까? 네, 계약과 관련된 정보죠. 계약.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어떤 절차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네, 타인이 아닌 노인 스스로. 이런 게 입소 계약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가졌던 게 요 생활 단계잖아요. 워낙 많아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욕구, 지금 나왔잖아요. 개인 물품, 개인의 생활 방식,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네, 그럼 환경이 주요 단어라고 그랬죠. 미끄럼 방지, 온도, 채광, 이런 것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그러면 정보 공개, 동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우편물 수발시. 자, 그다음 여기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문제 사례는 침대. 그다음 지금 사생활과 비밀, 이게 좀 전에 이번에서 푸신 거죠. 사진이나 휴대전화가 나오면 사생활과 비밀보장입니다. 4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치매나 인권 존중, 인권 교육입니다. 문제 사례는 그렇죠. 따귀를 때린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학대, 강제로 노동행위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 사례는 선물.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격리하거나 억지됐으면 안 됩니다. 문제 사례는 손발을 묶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질이 높은 건가요? 다양한 급식이 돼야 합니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사자에게 직무교육과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문제 사례는 빠마야. 네. 정치문화 종교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발적인 모임이 있거나 외부에 대한 서비스, 면회계 방문의 외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문제 사례는 단품 구경, 또 하나는 텔레비전.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개인 물품의 관리를 허용해야 합니다. 문제 사례는 통장. 이성교제 성생활 기부금 사항에 관한 자기결정. 네, 이성교제 성생활 기부금이 나올 거예요. 보기 안에도.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불만과 고충을 처리할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건의안 같은데. 그래서 문제 사례는 그렇죠. 식은 반찬. 자, 마지막까지 왔어요. 퇴소 단계. 퇴소도 스스로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는 퇴소는 안 되죠. 문제 사례는 전업. 네, 빨리빨리 왔어요. 왜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셨어야 돼요. 특강 강의에서 충분히 복습을 해서 다 듣고 이제 실제 내가 외우고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얼마만큼 풀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복습 강의를 띄워드리는 건 혹시라도 아직 다 인지가 안 되셨다면 다시 여러분이 복습하시라고요. 제가 아무리 읽어줘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이 읽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 풀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안 됐다면 조금 더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서 언제든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다시 한번 본인이 입으로 불러가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암기가 될 거예요. 자, 다음 3번 문제예요. 노인학대와 관련된 그 유형과 대상자에게 관찰되는 증상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그 증상이 어떻게 연결된 거냐. 학대는 제가 항상 유형을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강에서도 했고 요점적인 시간에도 했고, 학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정의가 인지가 안 되면 이거 참 힘들죠. 특강 강의에서 제가 하나하나 단락별로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럼 이제 1번 봅시다. 신체적 학대, 치료행위 거부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다. 정서적 학대, 무기력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 학대,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 납부를 방치한다. 방임, 자녀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는다. 유기,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자, 답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2번.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이제 신체적 학대입니다. 치료행위 거부로,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겠대요. 자기방임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답이고요. 경제 능력이 없는, 이걸 보고 경제적 학대 답지시면 안 되죠. 어딜 보셔야 돼요? 세금 납부, 세금이죠, 세금. 세금이 들어가 있으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방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는다. 여긴 어디로 가야 돼요? 유기죠, 유기. 방임이 아니라 유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그럼 여긴 어디예요? 신체적 학대. 이게 학대에서 난이도 상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연결해서 찾으세요 라고 하는 상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노인학대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노인학대 유형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표준교재를 좀 펴놓고 보세요. 표준교재를 좀 펴고 보시면 여러분이 옆에 교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노인학대 유형입니다. 신체적 학대. 그래서 뭐 때리고 꼬집고 뭐 폭행하고 그런 건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죠.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지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몸을요? 몸을요. 그래서 기준은 집 안과 밖. 집 안의 공간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거지지 주변의 출입을 통제했어요. 그럼 얘는 다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여기 밑에네.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단절, 식사, 음료, 물품 단절, 식사, 음료, 단절. 네, 공통점이 뭐예요? 단절. 단절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면 네,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신체적 학대로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체적 학대에서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학대는요. 정서적 학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면 다 여기예요. 그쵸? 기분 나빠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해요. 물어봐도 대답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따로 먹게 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해요.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만나러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성교제도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도 못하게 하고 기분 나쁘죠. 나머지는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성적 학대에 이어서 경제적 학대. 돈 단위가 큰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단위가 큰 거예요. 재산, 임금, 명의, 그렇죠? 공적 부조, 빌려간 돈 안 갚아요. 노동에 대해서 일 안 시켜요. 부동산, 수표 이런 거 나오면 돈 단위가 큰 건 경제적 학대. 자, 그럼 돈 단위가 작아요. 방임이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세금 있었잖아요. 세금.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 그 경제 능력을 보고 경제적 학대 치면 정말 오답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방임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건 뭐냐면 생존을 위한 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세금, 납부, 얘네가 방치. 방치는 방임이고 세금 납부 고지서가 방치돼 있어요. 끊어졌어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신체적 학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부분이 아직도 헷갈리시면 다시 특강 강의에서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해주세요. 제가 거기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간단히 복습하는 파트이고 문제를 푸시면서 나 이 단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본 특강 강의로 다시 가셔서 거기 돌려보기로 다시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임의 돈 단위는 작아요. 생활비, 세금에 관한 거,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방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잖아요.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겠다. 집을 안 바꿀 기준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신체적 학대고요. 이제 여기는요. 없어요. 주거 공간이. 저 조금 더 나갔어요. 주변에 주거 공간이 없어서 주변을 뱅뱅뱅뱅 떠돌아다녀요.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방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은 자기방임이에요. 좀 전에 문제에서 하셨죠? 스스로. 자기방이 제일 중요한 단어 스스로예요. 노인 자신이 스스로 네 하자는데 안 하고 스스로 안 하신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자기방임에 들어가시죠. 자, 다음 6이에요. 아까 6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락 두절 6이에요. 방임 아니에요. 연락을 두절합니다. 예, 입소, 병원과 시설에 입소하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했습니다. 낯선 장소에 버렸습니다. 여기도 6위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학대 유형은 정리할게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 처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한다. 2번, 보험급여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3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4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5번,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면 받을 수 없다. 정답은 하나, 둘, 셋, 3번. 그쵸? 네, 우리가 산재의 주요 내용이 있었잖아요. 산업재해 처리가 되시는 분들한테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 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하는 게 아니죠. 네,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거잖아요. 일단 보험급여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아니요, 공제 안 해요. 세금 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다. 그렇죠?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면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사업장이 부도 폐업 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근로의 주요 내용 다시 확인하실게요. 자, 산재 근로자 주요 내용.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엔 지장받지 않는다. 네. 부도 폐업과 상관없어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주는 게 아니라서.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를 해고할 수 없다. 해고 안 되죠? 네, 치료기간이 종료하셨어도 30일간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요양이 끝나고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에도 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네, 세금 안 뗀다고 했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네, 이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는 걸로 하실게요. 자, 다음 5번 문제예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2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3번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4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5번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날 거예요. 윤리적인 태도라든지 뭐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알선 안 되잖아요. 알선 자체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오답이에요. 그렇죠? 뭐 유인, 알선 이런 단어는 오답 처리가 되는 거고요. 요청이 타기관에 의뢰한다. 왜요? 그렇죠? 왜 타기관에 의뢰를 해? 대상자 요청이 있으시면 내 관할 센터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요양보호사 결정할 수 없다. 이것도 대상자 상의하셔야 돼요. 대상자에게 상의를 하셨으면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그렇죠? 네, 우리가 관리자에게 또 문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5번에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 본인 부담금이죠. 할인 안 되죠? 네, 깎아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바로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2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심하다. 3번 가운데 손가락 기능에 장애가 심하다. 4번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심해진다. 5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이죠? 네. 자,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가 아니죠? 네, 완화가 아니라 악화, 심해진다는 거고요. 언제 통증이 심하대요? 밤에 통증이 심해요.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죠? 어디예요? 엄지손가락이죠. 네. 이거 지금 4번은요, 팔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어요? 네, 심해지죠, 손바닥이. 이 검사를 자가 진단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수근관 증후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5번은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특강 강의에 했던 부분이에요.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도록 할게요. 라고 했던 거. 저리는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감각이 저하됩니다. 손목을 어디로요? 손바닥. 제가 손등 그럼 틀다고 했어요. 왜냐면 수근관 증후군은 손바닥 쪽으로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그 손바닥 방향 굽혔을 때 악화가 되는 거고요. 어디가 심하다고요? 엄지손가락. 언제 아프다고요? 밤에 특히 심해요. 손을 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적으로 완화된다고. 여기서 문제를 낸 거죠? 네. 자, 다음 7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초기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후 일주일 내에 초기 치료를 시작한다. 2번 냉찜질에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분,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3번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온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냉찜질이 좋다. 4번 온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5번 냉찜질은 손상 후에 축적된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줍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이죠. 네. 자, 손상 후 초기 치료가 손상이 시작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 내를 초기라고 해요. 그렇죠? 틀렸어요. 일주일에는 기간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손상 후 초기 치료는 온이 아니라 냉이고 만성에는 온을 하는 거죠. 네. 온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냉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축적된 부종을 줄이고 축적이니까 냉이 아니라 압박일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초기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게요. 자, 초기 치료.
네, 우리가 원리의 기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특강 강의에서. 휴식,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예방합니다. 냉찜질, 네, 세포에 뭐를 늦춰요? 대사 과정을 늦춰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초기는 냉, 만성은 온입니다. 아까 나왔죠? 축적을 완화시켜서 쌓이는 걸 막아줘요. 그럼 압박.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부종 완화시켜요. 그러면 올리기. 네, 아픈 부위를 고정합니다. 약물 주어입니다. 이게 초기치료법의 원리였잖아요. 네. 자, 이제 인권과 직업윤리 마지막 문제예요. 직업성 감염질환. 다음 중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머리니, 2번 기관지염, 3번 알레르기성 비염, 4번 천식, 5번 대상포진.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 그렇죠? 그럼 직업성 감염질환 종류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장면에서 볼게요. 자, 제가 특강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감염성 질환은 병명에는 잘 묻지 않는다고요. 네, 왜냐면 나머지 질환들은 의학에서 다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성 감염 질환에 들어가는 병명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오온 머리니. 예, 요게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이 중에 하나인 머리니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인권과 직업윤리 문제도 다 풀어보셨어요. 네. 자, 단원의 문제를 푸시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네, 정지 버튼 눌러놓고 본인이 습득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특강 강의 본 강의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문제풀이 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